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저는 이불 속에 웅크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차피 늙어서 정신도 없으실 테니 치매라도 걸린 척해서 후견인 신청하면 돼.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며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제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뒤로하고 서울 아들 집에 온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집안일과 손자 돌봄에 지친 하녀 취급을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제 인생을 되찾을 것인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순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시간이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일상 속 작은 깨달음부터 인생의 큰 지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지혜의 소리와 함께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가 된 김순희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 전주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대기업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제 일상은 평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소박한 식사를 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지냈죠.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전주에서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준호도 돌봐주시고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게다가 귀여운 손자도 매일 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전주에서의 외로움도 사라질 것 같았죠. 망설임 없이 서울행을 결정했어요. 오랫동안 살아온 전주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집만 꾸려 서울로 향했죠. 마음 한편에선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서울로 이사 온 첫날 민호와 며느리 지연이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에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짐은 제가 들게요. 민호가 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연이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손자 준우는 할머니가 왔다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어요. 민호네 아파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어요.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편하게 쉬세요. 민호가 안내해 준 방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침대에 앉아보니 편안했고 창 밖으로 보이는 전망도 좋았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손자 준우가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우리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우리 준호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그렇게 대답하며 손자를 꼭 안아주었죠.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고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며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들어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처음엔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계속되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제가 일하는 방식을 지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어머님, 설거지 하실 때 그릇 깨지는 소리가 자주 나서요. 조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그렇게 부주의했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실수가 더 잦아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퇴근하고 오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오늘 준우 잘 돌봐주셨죠? 라는 말만 간단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서서히 제 마음속에 불안과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2달쯤 지났을 무렵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곤 했죠. 하지만 민호는 오늘은 회사에서 먹고 갈게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지연이도 바쁘다며 준우만 데리고 서둘러 나가곤 했어요. 어느 날 준우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준우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민호와 지연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어머니, 준우 봐주실 때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애가 다칠 뻔했잖아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이제 손자도 제대로 못 봐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을 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지연이가 자주 뒤에서 다시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졌거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당신이 하면 안 돼요 라는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왠지 죄책감이 들어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지연이의 눈치가 더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져서 그러는데 집안일을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필요한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기뻤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죠. 지연이가 출근하기 전에 준우를 씻기고 옷을 입혀 유치원에 보내고 하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는 일도 제 몫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집에 보탬이 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지치기 시작했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쑤셔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민호와 지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어머님, 다음 주에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음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나는 이 집의 식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애써 지우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연이가 저에게 이렇게 자주 말하는 걸 보면 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히 더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피곤해지고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퇴근 후에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TV만 보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며느리도 어머님 덕분에 정말 편해요 라는 말을 가끔 하긴 했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민호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내오고 있었죠. 그때 민호의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민호 씨 어머님이세요? 그 말에 민호가 잠깐 당황하는 듯했지만 네, 우리 어머니세요. 요즘 저희 집에 와 계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와 계세요라니. 마치 제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같잖아요.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지연이와의 관계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갔어요. 지연이의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한 친구가 저를 보고 아주머니, 이 집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라고 물었던 일도 있었죠.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준우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해갔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준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제가 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준우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다들 불편해하는 걸까? 내가 없으면 오히려 이 가족이 더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점점 이 집에서 저는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손자를 돌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지만 달리 갈 곳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이 상황이 언젠가는 나아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석 달을 넘어가면서 집안에서의 제 역할은 확실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함께 사는 할머니가 아니라 집안의 가사도우미, 아이 돌보미로 변해 있었죠. 처음 제가 이 집에 왔을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호와 지연이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 갔어요.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죠.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서 늦을 거예요. 준호 저녁 챙겨주고 숙제도 좀 봐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다정하게 말을 했죠.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던 아들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걸 보니 섭섭했어요. 가끔은 민호가 와이셔츠 좀 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구겨진 셔츠를 던지듯이 건네기도 했어요.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빨래, 청소, 요리는 물론이고 이제는 손자의 숙제 봐주기까지 제 몫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지연이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저에게 손자 안내문을 확인하라고 시키더군요. 어머님, 준호 유치원 가방에 있는 안내문 좀 확인해 주세요. 내일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 준비물도 챙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시키더군요. 순간 이건 엄마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어요. 지연이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늘 불만족스러워 했어요. 빨래를 개다 보면 어머님 옷을 이렇게 개시면 어떡해요? 옷에 주름 생기잖아요. 음식을 할 때도 어머님 요새 음식이 너무 짜요. 좀 더 싱겁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 트집을 잡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울었지만 겉으로는 알았어. 다음엔 그렇게 할게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가장 마음 아픈 건 둘이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을 때였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둘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새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제는 내 양말을 준호 서랍에 넣어뒀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전엔 제 화장품을 버리기도 했잖아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그저 물소리에 눈물을 묻혔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준비한 음식을 가족들이 먹고 있는데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친정에 다녀올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니까 어머님은 집 좀 봐주세요. 마치 집을 돌보는 것이 제 의무인 것처럼 말하는 지연이를 보며 제 가슴 속에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민호와 지연이 그리고 준호가 주말에 함께 나들이를 간다는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제 존재감은 그저 집을 봐주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말에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전주에서 혼자 살 때도 외롭긴 했지만 이렇게 가족 안에서 소외되는 외로움은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준호가 제게 작은 인형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선물이에요. 놀이공원에서 샀어요. 그 작은 곰 인형을 받아들며 저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어린 손자의 마음은 그래도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민호와 지연이는 저에게 그저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만 던진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곰 인형을 안고 누워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노후의 모습일까?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무서웠어요. 전주의 집도 팔아버렸고 갈 곳도 마땅히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갔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집안일의 부담, 심적으로 지치는 상황들, 모든 걸 꾹꾹 참아가며 버텼죠.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 무렵 제 상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날 아침 저는 몸이 무척 좋지 않았어요. 밤새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주방에 들어서는데 지연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어머님 아직 아침 준비 안 하셨어요? 저희 다 늦었다고요. 지연이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죠. 나도 사람이야.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 내가 이 집의 가정부야.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연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에 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 집안일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것 같구나. 근데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집안일에 육아에 내가 다 했잖아. 우리의 고성이 온 집안에 퍼졌고 민호가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왔어요. 엄마,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호의 등장에 잠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민호가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대는 곧 무너졌어요. 여보, 무슨 일인데? 아들이 며느리에게 먼저 물었어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엄마를 이 집에 모신 건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엄마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것 같구나. 미안하다. 저는 흐느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죠. 그동안 참았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방 밖에서는 민호와 지연이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잖아. 조금만 더 참아봐.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못 참겠어요.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서러워졌어요.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지연이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져 버렸어요. 그날 저녁 제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민호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저녁 드세요. 제가 차려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식탁으로 향했어요. 식사 시간 내내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준우만 가끔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 작은 손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식사 후 민호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엄마,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민호야,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거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준우 돌보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엄마를 이 집에 모신 건. 저는 민호의 말을 자르고 소리쳤어요. 나를 모셔. 매일같이 가정부처럼 부려먹으면서 날 모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너희 집의 가정부가 아니라 너희 엄마야.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도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요.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우리의 언쟁 소리를 듣고 지연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지연이의 표정은 냉랭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연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너희가 날 존중한다고? 그래, 매일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서 그게 존중이니?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요. 상황이 점점 격해지다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둘 다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었죠. 저는 울부짖듯 말했어요.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여기 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 민호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 어디로 가실 건데요? 엄마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서러워졌어요. 저에겐 갈 곳이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이제 늙은 엄마 떠맡지 말고 편하게 지내거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조용히 방을 나섰죠.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임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어머님이 정말 나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있겠어? 원래 늙은이들은 고집 좀 피우다 마는 거지. 민호의 냉정한 대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재산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여기 모셔온 거 아니야? 곧 설득해서 재산 이전하게 할 거야. 조금만 참아.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 그동안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돈과 부동산이 떠올랐죠. 어머님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쉽게 넘어오실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지. 어차피 늙어서 정신도 없으실 텐데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신히 서 있는데 민호의 잔인한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정말 안 되면 치매라도 걸린 척해서 후견인 신청하면 돼. 그럼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늙으니 재산 우리가 써야 제대로 쓰는 거지.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제 아들을 믿고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순 없었죠. 하지만 그냥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을 망가뜨릴 한이 있어도 천륜이 무너진 자식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마쳤어요. 민호와 지연이가 출근하고 준우가 유치원에 간 시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제 짐을 챙겼죠. 많지 않았어요. 전주에서 가져온 짐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넣었죠. 그리고 남편의 사진과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은행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자금 이체 제한을 걸어두었죠. 은행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요?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내 아들이 내 등 뒤에서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은행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보호 조치를 요청했죠. 제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게 되면 제 아들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지속적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시면 됩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랜 생각 끝에 전주에 살고 있는 동생의 이름을 적었죠.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의 대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선단체에 나누어 주도록 했고 민호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나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이제 됐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낼 거야. 전화를 꺼내 민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민호야, 엄마 며칠 동안 집 비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전북 익산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영수가 나 순이인데 며칠만 내 집에 머물 수 있을까? 익산에 도착한 건 늦은 저녁이었어요. 친구 영숙이 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순이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 저는 친구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영숙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들어주었어요. 순이야, 정말 힘들었겠다. 여기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쉬어. 급할 것 없어. 영숙이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민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점점 말투가 거칠어지더니 결국엔 협박까지 하더군요. 엄마, 왜 은행 계좌에 제한을 걸어 놓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돈은 다 제 돈인데 왜 이러세요? 민호의 진심이 드러난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제 재산은 이제 안전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익산에서 2달 정도 지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제 고향인 전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어릴 적 추억이 가득했고 남편과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전주로 돌아가기 전 민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이제 내게 할 말은 없다. 다만 내 재산을 탐내는 아들을 둔 어미의 심정이 어떤지 너는 평생 모를 거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민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재산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접근하는 거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안녕히 지내라. 그렇게 저는 과거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전주로 향했어요. 다행히 전주에는 제가 남편과 함께 오래전에 구입해둔 작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민호는 그 존재를 몰랐죠. 그 집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전주에 도착한 첫날, 저는 남편과 자주 산책했던 공원을 찾았어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죠.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순이 씨, 언제 돌아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저는 오래된 이웃들과 다시 만나면서 전주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죠. 하루는 동네 복지관에 들렀다가 노인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게 되었어요. 노래교실, 요가, 컴퓨터 기초반, 여러 강좌들 중에서 노래교실에 등록했죠.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모든 고민과 상처를 잊을 수 있었거든요. 순이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다음 발표회 때 솔로로 한 곡 어떠세요? 노래교실 강사님의 제안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들 덕분에 외로움도 많이 달래졌어요. 특히 이 씨 할머니와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순이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이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이웃들 덕분에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동네 복지관에서 학습 도우미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습 지도를 해주게 되었죠.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고 있으면 모든 고민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준우가 가끔 그립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전주에서의 새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서울에서의 일을 생각하며 밤에 눈물 흘리지 않게 되었죠. 대신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지 기대하며 잠이 들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전주로 돌아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처로 가득한 마음을 추스르기 바빴는데 이제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제 일상은 이제 활기차고 풍요로워졌어요. 아침에는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 모임에 참여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꽤 능숙해졌죠. 태극권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운동 후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하루의 행복한 시작이에요. 손희 씨 요즘 얼굴빛이 정말 좋아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친구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비결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거.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우리 모두 인생의 후반부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학습 도우미 봉사활동은 제게 큰 보람을 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걸 알게 된 복지관 담당자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김 할머니 오늘도 수학 문제 풀어주세요. 방과 후에 복지관을 찾아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때론 준호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아픔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동네 복지관에서는 제가 노래교실 반장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감을 갖고 도전했죠. 지난달에는 동네 노인정 행사에서 트로트 한 곡을 불러 큰 박수를 받기도 했어요. 손희 씨 목소리가 가수 같아요.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칭찬받으니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71년을 살면서 이제야 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가장 행복한 변화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 텃밭에 작은 구역을 배정받아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기르고 있어요. 흙을 만지며 느끼는 생명의 신비가 저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아요. 손희 씨가 기른 상추는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사랑이지. 정성껏 가꾸면 모든 게 달라진단다. 제가 텃밭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 자신을 정성껏 가꾸니 삶이 달라졌어요. 가끔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해요. 제가 직접 만든 열무김치와 고추장 찌개를 두고 이웃들이 모이는 날은 제게 가장 보람찬 시간이에요.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나누는 밥이 몇 배는 더 맛있거든요. 민호와 지연이 그리고 준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꿈에서 준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더욱 그리워지죠.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죠. 지난 추석에는 민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재산 문제로 다시 접근하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담담하게 받았죠.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준우도 할머니 많이 그리워해요.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에 대한 미움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저 남처럼 느껴질 뿐이죠. 제 인생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저 자신뿐이니까요. 지난달에는 오랜 꿈이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떠난 첫 여행이었죠. 바다를 보며 소리 내어 웃고 오름을 오르며 땀을 흘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인생을 즐겼어요. 내가 이른이 넘어 이런 자유를 느낄 줄 누가 알았겠어? 버스 창가에 앉아 제주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온전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끔 동네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모두들 놀라워해요. 손희 씨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네요. 저였으면 그런 결정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해요. 나이 들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인생 2막 수기 공모전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써 보냈죠. 71세 내 인생의 새로운 봄이라는 제목으로요. 놀랍게도 제 수기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진정으로 제 삶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실을 들은 후 제 눈에 비친 세상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죠. 꽃, 나무, 구름, 아이들의 웃는 얼굴. 어떤 날은 아침 산책길에 만난 고양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한참을 찍기도 했어요.
있어요. 이제 제 방 책상 위에는 제가 직접 써서 액자에 넣은 글귀가 있어요. 내 인생의 봄은 71세에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이 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누군가에게는 저물어가는 나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최근에는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70년 넘게 살아온 제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뜻밖의 행복이었죠.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20대 청년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었어요. 남은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주인공이 되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 아픔 또한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말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김순희.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지금 71세에 시작되었답니다. 여기까지 김순희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는 결코 우리를 규정짓지 않습니다. 김순희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건 어떨까요? 텃밭을 가꾸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든 좋은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든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사연 주인공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